콩고민주공화국 동부 루바야 마을에서 광산이 붕괴되어 200명 이상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연일 이어진 폭우로 광산이 무너지면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수많은 사람들이 매몰되었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핵심 부품인 콜탄을 채굴하던 여성과 어린이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광산은 평소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현재까지 약 20명의 생존자가 구조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시신 수습 작업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지역이 반군 M23의 통제 아래 있어 체계적인 구조와 조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인 수요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수작업으로 광물을 캐던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려던 평범한 광부들의 꿈이 무너진 이번 사고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총선 기간 중 군부의 공습으로 최소 170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유엔이 발표했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작년 12월부터 지난주까지 군부가 총 408회의 공습을 감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로부터 이미 가짜 선거라는 거센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국가 매체에 따르면 군부의 지원을 받는 연방단결 발전당이 예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2021년 쿠데타 이후 이어진 내전으로 인해 국가 상당 지역에서는 투표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과거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던 아웅산 수치 고문이 민주주의 민족동맹은 이번 선거 참여를 금지당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이번 선거가 군부에 의해 연출된 무대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야권 후보와 특정 소수 민족들이 후보 출마에서 완전히 배제된 채 불공정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국제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권리가 아닌 오로지 공포에 질려 투표 여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통신 차단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실제 민간인 피해 규모는 현재 집계된 수치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주에서 무장단체의 대규모 동시다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민간인 18명과 보안군 15명을 포함해 최소 3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파키스탄 군 당국은 반격 과정에서 하루 만에 무장괴한 92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번 사건을 무장단체 측이 수십 년 만에 겪은 가장 치명적인 날로 평가했습니다. 금지된 무장단체인 발루치 해방군 BLA는 이번 자살 폭탄 테러와 총기 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장단체는 교도소를 습격해 수감자 30여 명을 탈옥시켰으며 경찰서와 군 시설을 동시에 타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철도 선로가 파괴되어 발루치스탄과 다른 지역을 잇는 모든 열차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번 대규모 공격의 배후에 인도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인도는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발루치스탄주 정부는 군과 경찰이 도주한 무장대원들을 추격하고 있으며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독립을 요구하는 분리주의 단체와 탈레반의 공격이 급증하며 치안이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록히드 마틴이 비밀 무인기 RQ-170 센티넬의 베네수엘라 작전 참여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록히드 마틴 CEO 짐 타이클렛은 실적 발표에서 앱솔루트 리졸브 작전을 언급했습니다. 이 작전은 2026년 1월 3일 베네수엘라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를 생포하며 끝났습니다. 작전 현장에는 F-35와 F-22 전투기 그리고 RQ-170 무인기가 핵심 전력으로 활약했습니다. RQ-170 센티넬은 록히드 마틴의 비밀부서 스컹크웍스가 개발한 스텔스 정찰기입니다. 가오리 형태의 비행체로 설계되어 적의 레이더망을 피해 은밀하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이 무인기는 신호를 직접 내보내지 않고 정보를 모으는 패시브 수집 능력이 핵심입니다. 작전 당시 고고도에서 실시간 상황을 전파하며 적군의 이동과 방공망을 지속적으로 감시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특수부대의 투입과 철수 과정에서
병력을 보호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미군 당국은 함구해 왔으나 이번 기업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전술 활용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과거 이란에서 기체가 포획되며 화제가 된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한반도에서도 운용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전략 자산이 현대전의 실시간 전술 지원 도구로 진화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베일에 쌓여있던 첨단 정찰기가 정보 우위를 선점하는 핵심 병기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력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지 시각 토요일 오전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몰도바와 루마니아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잇는 주요 송전선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부는 이번 사고가 사이버 공격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최대 민간 에너지 기업인 디텍은 키이우와 주변 지역에 비상전력 차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 전기와 난방 그리고 물 공급까지 끊겨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며 상황을 빠르게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러시아의 지속적인 에너지 시설 공격으로 전력망이 약해진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전력 시스템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모든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토요일 가자지구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단행해 최소 32명이 숨졌습니다. 하마스 민간 방위국은 사망자 중에 여성과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남북한 유니스의 난민 텐트와 주거 지역을 포함해 여러 곳을 타격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공격이 이달 초 휴전 2단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금요일 합의를 위반함에 따라 보복 차원의 표적 공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하 테러 시설과 무기 제조창 그리고 하마스 지휘관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하마스는 이번 공습을 대량 학살로 규정하고 미국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공습으로 칸 유니스에서는 일가족 7명이 숨졌고 가자 시티에서도 어린이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집트 외무부는 이번 공습을 비난하며 모든 당사자에게 최대한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마지막 인질의 시신이 수습된 후 국경 개방을 앞둔 시점에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시작된 휴전 합의는 가자지구의 비무장화와 재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의 누적 사망자는 7만 1,660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방 국가 정상들을 잇따라 만나며 활발한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서방 우방국들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것입니다.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는 최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낮추는 대신 농산물 수출을 보장받는 무역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캐나다의 행보가 위험하다며 100% 관세 보복을 예고했지만 카니 총리는 중견국들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키어 스타머 총리도 8년 만에 중국을 찾아 기후변화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기로 했습니다.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와 핀란드 페테리 오르포 총리 역시 중국을 방문해 자국의 이익을 위한 실리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 유럽 중심의 독자적인 노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서방의 단일 대우를 무너뜨리고 중국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오히려 오랜 우방들을 중국의 영향권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결국 세계 질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새롭게 재편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가 이스라엘 부대사에게 72시간 이내에 출국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남아공 외무부는 아리엘 세이드먼 대사 대리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선언하며 추방 조치를 내렸습니다. 추방 사유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을 모욕하고
외교 규범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세이드먼은 작년 이스라엘 대사가 본국으로 소환된 이후 남아공에 남은 최고위 외교관입니다. 이에 대응해 이스라엘 정부도 남아공 고위 외교관인 쇼 에드워드 바인벨트에게 72시간 내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두 나라의 외교 관계는 남아공이 이스라엘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면서 이미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남아공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팔레스타인을 지지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아공이 무장단체 하마스의 법적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또한 남아공의 외교 정책이 반미적이라며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국 정부도 마가 운동을 비판했던 남아공 대사를 추방하며 외교적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이스라엘 공식 계정의 공격적인 게시물을 주권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관리들이 방문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등 외교적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지 유대인 사회 일부는 몇 개의 트윗을 이유로 외교관을 추방한 결정이 너무 과도하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번 맞추방 사태로 인해 이스라엘과 남아공 그리고 서방 국가들 사이의 외교적 긴장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호주 남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의 안다무카와 포트 오거스타 기온이 50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폭염은 상공의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히트돔 현상 때문입니다. 히트돔 내부의 공기가 지면으로 내려오며 압축되어 열기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호주 역사상 공식적으로 50도를 넘긴 사례는 이번이 8번째와 9번째입니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는 1960년 이후 처음으로 나타난 이례적인 기록입니다. 안다무카와 포트 오거스타 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49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관측되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여러 관측소에서도 49도 이상의 극한 고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주 기상청은 스티븐슨 스크린이라는 표준 장비를 통해 기온을 공식 측정합니다. 이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공기 순환을 도와 정확한 대기 온도를 측정하기 위함입니다. 비공식 온도계는 지열의 영향을 받아 이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폭염은 일주일 내내 호주 전역의 여러 주를 강타하며 기록을 경신 중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산 로렌초인 루치나 성당이 최근 복원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복원된 천사의 얼굴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너무 닮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천사는 이탈리아의 마지막 국왕 움베르토 2세 흉상 옆에서 양피지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복원 전문가가 우익 정치권과 연관된 인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SNS를 통해 본인은 전혀 천사를 닮지 않았다며 농담으로 응수했습니다. 복원가는 의도적인 묘사가 아니며 원본 벽화를 그대로 복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당 측도 닮은 점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복원가만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탈리아 문화부 장관은 이번 복원 작업에 대한 현장 조사를 명령했습니다.